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 작업을 총지휘하게 됐습니다. 자, 인수위 출범에 도출을 올린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그의 정치적 리더십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비대위를 본격 출범하고 대선 패배 수습에 나섰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인수위원장 직접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그리고 권영세 의원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렇게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결정? 선거 불과 며칠 앞두고 사전투표 바로 하루 전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했잖아요. 네. 그거 정권 잡는데 급급해서 그냥 이거저거 볼 거 없이 막 야합처럼 막 야반도주 하듯이 한 단일화 아니다. 우리 공동정부 운영하기로 했는데 예. 그거 진짜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공유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힘주어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인선을 포함해서 인수위를 어떻게 꾸려가겠다 이런 걸 소상하게 밝힌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물론 뭐 저걸 꼭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그만큼 자신으로서는 당선 후에 국민들께 첫 데뷔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인수위를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겸손하게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보고요. 네. 저는 저분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아까 그 뉴스 채널에서 기자회견 생중계하는 걸 봤는데 예. 정말 솔직하고 아주 짧게 필요한 말만 딱딱하고 기자들 질문 중에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바로 질문 중간에 알려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인을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네. 인수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된 의미도요. 그러니까 한국 정당사에 대통령 당선이 나와서 다른 당의 대표가 비록 통합을 약속했지만 예. 인수위원장을 맡는 사례는 정말 전무도 했고 아마 후무도 할 것 같은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전 정치 실험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이제 먼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인수위원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직을 인수받는 실무 작업을 총지휘할 뿐만 아니라 네. 더 중요한 것은 어젠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풀면은 윤석열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약속했고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공약했던 것을 정교하게 시행하는 작업, 로드맵도 시간, 과정, 인력, 소요비용 다 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청사진을 그대로 국민 앞에 5년차를 펼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걸 2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수를 받는 작업뿐만 아니라 청사진을 펼치는 그런 작업을 밑자락을 깐다는 점에서 예. 대단히 중요한 거. 사실 어찌 보면 방점은 인수가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 전개에 방점이 더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그 10년 동안 중도의 가치를 가지고 왔고 당도 달랐고 선거 과정 일주일 전에야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던 분에게 이것을 총지휘를 맡겼다.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뭐 학계분을 모셔왔다, 전문가분을 모셨다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 한국 정치가 어찌 보면은 그렇게 국민들이 원해왔지만 제도적으로는 돼 있지 않았던 그야말로 협치와 연정 예. 혹은 연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금석과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이 두 분은 선거 일주일 전에 단일화를 하면서 5개 정부를 얘기했어요. 미래 정부를 만들겠다, 개혁 정부 하겠다, 실용 정부 하겠다, 방역 정부 하겠다, 통합 정부 하겠다. 지금 일단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이야기를 놓고 보면 이 5개가 다 포함이 됐어요. 예. 그래서 방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특위도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은 상당한 지금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당선인이 이렇게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상당한 저는 좀 많은 평점을 주고 싶어요. 예. 과거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와이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깜짝 인사라 그래가지고 언론에 미리 보도가 되면 그 인사 취소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놓고 보면 장제원 지금 비서실장, 예. 김은혜 대변인,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심지어 원희룡 기획위원장까지 언론이 이미 벌써 다 2, 3일 전에 다 보도했어요. 그대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정말 어떤 좀 루틴하게 가는 거다. 너무 밋밋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국민들이 놀라지 않고 예측 가능한 이사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정치의 해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순기능적인 이번에 과정을 한번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1% 미만의 그 초박빙 승부로 또 일어났기 때문에 통합 내각은 구성이 이제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민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도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0.73%포인트 차이로 됐잖아요. 예.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 1도 아니야, 뭐 1도 없어. 네. 1보다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이건 이긴 측이나 진 측이나 겸손해야 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라는 국민들의 힘의 배분이 아주 절묘한 게 나타난 것 같고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치열하게 펼쳤고 사회 이슈나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은 두 당이 꽤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대국회 관계가 원활치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데 두 사람이 선거 투표일 며칠 남겨두고 합쳤잖아요. 그거는 당선이 급한 점도 하나 있을 거고 우선 예. 첫째 뭐 그게 1번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예. 둘째는 그렇게 해서 집권에 승리를 했으면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안철수 대표를 자기 배에 같이 태워서 이제는 예. 윤석열 호에 자기가 선장이고 기관장이나 1등 항해사 또는 뭐 부선장 정도를 맡긴 거예요. 네. 그러면 2인 삼각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안철수와 유리돼 있는 윤석열 그렇게 돼 있을 때의 민주당 관계와 안철수, 윤석열이 2인 삼각으로 묶인 상태에서의 민주당과 관계는 차이가 크죠. 물론 국민의당이 지금 현역 의원은 3명밖에 없지만 의석수로는 대단히 작은 정당이지만 예. 둘이 합쳐져서 함께 움직일 때의 정치적 시너지 효과나 리스크가 분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정치적 정권 출범 초기에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의 역관계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만큼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인수위 기간이 끝나면 뭐 국무총리를 맡을지 무엇을 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예. 정치인 안철수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3석짜리 정당의 대표 훨씬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서 인수위의 역할, 또 인수위원장 자리가 가지는 중요성에 네.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이 이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세부 과제까지도 뽑아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실상 부위원장인 또 권영세 의원과의 케미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잘 맞춰 나가리라고 보십니까? 두 분이 관계가 원래 좋아요. 예. 제가 알기로 두 분 관계가 뭐 아주 소통이 잘 되는 관계에다가 특히나 이제 안철수 위원장 같으신 경우는 어쨌든 그동안 당을 달리했잖아요. 국민의당은 어쨌든 중도를 지향하는 가치당이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제1야당 보수 정당의 주류의 명맥을 잇는 제1야당이잖아요. 정체성 공약 그다음에 정책 뭐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비슷한 점이 일부 있었지만 예. 그래도 뿌리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질적인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그립을 다 잡고 가잖아요. 상징성과 권한을 다 가진다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가진 모든 정책을 녹여서 합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의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내용을 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번에 권영세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위 부위원장, 선대위원장이죠. 총괄 선대위원장이 보여줬던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은 상당히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 점을 굉장히 당선인이 높이 사서 좀 쉬고 싶다는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자리가 그러니까 화합이 되지 않거나 혹은 잘 녹여서 공통의 분모를 만들지 않으면은 2달 남은 짧은 시간에 제대로 안 된다. 그 우려감이 작동될 것 같은데 예. 권영세 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장은 호흡도 중요하지만 그 밑자락에 그림을 그리는 굉장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될 것 같고 또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사실 이번에 공약을 총괄하다시피 한 분이고 그 뭐 밈이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로부터 제작서부터 다 관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실무에 능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을 좀 윤석열 당선인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위원장 안철수와 두 분의 역할들을 잘 배분함으로써 좀 이런 시도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굉장히 이런 조합들이
뭐 굉장히 좀 시너지를 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좀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권영세 부위원장 이렇게 픽업하는 과정에서는 예. 조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예. 저거 뭐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이분이 10년 전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도 부위원장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직을 맡은 건데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이거 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아지길 단계. 바라는 것도 예.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난색을 표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볼 때 그 국힘 선대본부가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체도 해버리고 예. 뭐 김정인 위원장 모셔오는 거 가지고도 말이 많고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하다 어디 가가지고 며칠 안 오기도 하고 탈이 많았는데 네. 도중에 맡으면서 부드럽게 하다가도 어떨 때는 단호하게 뭘 선도 긋고 그런 게 윤 당선인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좀 쉬고 싶다고 하니까 예. 뭐 안철수 대표가 있으니까 위원장으로 모시지는 뭐 힘들었을 거고 똑같은 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미안도 했겠죠. 자기 서울법대 선배고 검사로도 선배입니다. 그렇죠. 권영세 부위원장이. 예. 그런데 좀 간곡하게 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응한 것 같은데 예. 저분은 의원할 때 저는 좀 몇 번 뭐 취재 때문에 접한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편입니다. 싸납지도 않고 예, 검사치고는 아마 뭐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루두루 원만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이제 진로 어디로 갈지 도대체 총리 쪽이냐 아니면 어떤 지선에 나오는 것이냐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총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지선을 출마한다 그러면 사실상 6월 1일 아닙니까? 네. 그럼 인수위 위원장 맡으면 안 돼요. 그건 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총사진 밑작업 하다가 청사진 그리고 국정의 모든 동력을 짜는 로드맵을 그리다가 갑자기 뭐 경기지사나 그러면 서울시장을 나간다? 뭐 그럴 수도 없고 실제 준비 단계를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네. 예. 그건 뭐 실제로 주권자들에도 모독 아닙니까? 뭐 와서 2, 3일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럼 내가 당선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초대 총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그럼 이것이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이냐? 저는 뭐 우리가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을 때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예롭고 굉장히 명예롭고 또 그다음에 화려하고 눈에 띄는 자리이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자리를 우리가 흔히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하는데 예. 네.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두 분이 통합을 선언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어요. 나는 행정을 좀 하고 싶다라는 식의 말씀을 피력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창당도 해봤고 국회의원도 2번 했고 입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창당, 정치, 여의도 그다음에 말하자면 선거에서도 출마를 여러 번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인수위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 걸 내가 초대 총리로서 한번 실현해 보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책임 총리제라는 권한과 협치, 분산, 권한의 분산, 협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고 안철수 당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수위원장은 예. 만일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제한된 시간, 뭐 1년이나 1년 반이나 본인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성과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저분이 10년간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으로도 달인이 돼가고 뭔가 안정감 있는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는 정치인, 말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다음 정치적 선택지는 대단히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안철수 위원장이 이걸 맡게 된 또 매력적인 하나의 이유가 된 것도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 권한과 위치가 되기 때문에 예. 얼마만큼 정확한 윤석열 호가 출발할 수 있게끔 안정감 있는 그림을 그려주느냐. 그다음에 순항하게끔 본인이 잘 키를 잡아주느냐.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입증을 해야 할 그런 과제로 남아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장 내일부터 서울 통일동의 집무실로 출근하게 됩니다. 정권 인수 관련 업무를 먼저 보게 될 텐데 청와대에서도 윤 당선인의 이 업무 인수 인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 브리핑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 분야 협력 대응을 우선순위에 올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좀 네. 봐야 될까요? 우선 외교 안보 중에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국가가 국가로서 자존하고 유지되는데 가장 안보가 일차적인 건 확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리로는 우리와 비교적 떨어져 있지만 국제 정치 역학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중국과 대만 관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북한에서는 올 들어서만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9번 로켓 발사하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또 미국의 새 정권도 들어섰으니까 우리도 지금 정권 교체기인 것이고 어느 때보다 신경을 좀 써야 할 건 있죠. 가장 먼저 그리고 최대 현안이자 긴급 사안이고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서훈 보내서 대통령도 최근 한반도 주변 안보 관련 브리핑을 했을 겁니다. 인식의 공유를 해야 2달 동안의 정권 인수 과정에서의 대북 문제나 안보 관련 무슨 이슈가 터졌을 때 긴밀하게 함께 대응할 수 있겠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나를 물론 헌법상으로는 5월 9일까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 유일하게 대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실은 공동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 그래서 제 1차적으로 그걸 리포트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곧 만나겠죠. 그렇죠. 이제 만날 텐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나올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나올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뭐 사실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남은 특사일이 5월 8일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뭐 한다면 이제 그날이 되겠죠. 네. 이제 근데 이제 5월 9일까지가 대통령 임기란 말이에요. 문 예, 예.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사면이 될 텐데 그러니까 관심이 쏠리죠. 자 네. 그러면 이제 과연 할 거냐? 과거에 사례는 있어요. 1997년도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을 건의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선자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여주는 형식으로 이제 사면을 본인의 권한을 단행을 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더군다나 그때는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국민 정서나 반발이 지금과는 달라요. 그런데 네. 가장 직접적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청원을 했다는 점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의 길로 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 더군다나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IMF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네. 또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37만 표로 당선이 된 때라 굉장한 이제 뭐 국론 분열이 있었을 텐데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도 지금 당선인께서도 지금 국민 통합을 제1순위 국정과제로 내걸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다. 근데 물론 건강도 안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이제 사면 건의는 물론 가석방은 됐지만 경제 활동을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족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제가 보기에 건의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대통령이 자신이 돼가지고 8월 10일 첫 특사라든가 이렇게 단행하게 되면 논란이 많잖아요. 예. 아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하는 일이 사면이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임자 물러나는 대통령이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굉장히 가고 그런 여건도 성숙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고령에다가 노안이라고 하고 예. 이재용 전 부회장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자숙 모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의할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보고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국민 통합 그다음에 국민 화합이라는 대슬로건 앞에서는 한번 전향적 자세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한편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설왕설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재확인했는데 하지만 172석의 민주당의 반발을 과연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 그 부분이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윤 당선인은 일단은 양보할 의지는 없다 이렇게 좀 밝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오늘 기자회견 문답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아주 분명하고 짧게 확실하게 밝히더군요. 예. 폐지하겠다.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 이러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와 그에 준하는 뭐 지금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설계를 마쳤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건 그냥 대통령이 마음 먹고 공약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아마 처음으로 부딪히게 될 최초의 전선이자 가장 크게 맞부딪힐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젠더 남성 여성 문제가 아주 미묘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성별 연령대별로 남녀 투표 성향도 확연히 갈렸고 민주당에서는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여성부 문제 강화하는 게 있고 아마 윤 당선인은 이런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특정 성
그동안은 여성이 사실 취약한 자리에 놓여있던 거 맞잖아요. 이것을 북돋워 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가지 말자. 그 효용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논란의 출발점인데 윤 당선인은 어쨌거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좀 난관과 잡음, 충돌이 따르더라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어요. 흔히들 주변에서는 대통령 되고 나면 예.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한 발 물러서서 포용적으로 공약을 일부 수정하거나 이러이러한 거였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니 이렇게 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첫 번째 전선이 여기서 형성될 예.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소장님 그 의견에 거의 동의하면서 이제 네. 제가 하나 앞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지금 인수위에서 가장 처리해야 될 좀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인수위가 밑작업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효과적인 우리는 이런 공약,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하니까 정부가 지금 5년 전에 했던 거니까 조금 우리가 바꾸겠다라고 할 수 예. 있어요. 이 여성가족부가 20년 설립한 지 20년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위원회로 출발했다가 정식 부처가 된 조직이에요.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 남녀 상황이라든가 젠더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중층적이고 다원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바꿀 때는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방향까지 제시했어요. 불공정, 인권 문제, 권리 구제에 효과적인 정부 지조를 개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방향성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대응하게끔 하겠다고 이미 그려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녹여서 큰 틀의 정부조직법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하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5월에 꺼내놓고 출범한 다음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른바 정치하게 이걸 잘 그려내고 국민 여론에 부합하게 설계를 해내느냐. 이게 전 인수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국민 설득 과정과 또 민주당 의원들의 설득 과정이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네, 네. 예. 시기는 됐다고 좀 윤석열 당선인도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그 비대위 체제로 돌아갔는데 공동 네. 비대위원장 중에 한 명이 윤호중 위원장 말고 N번방 성착취 문제를 공론화시킨 네. 박지현 씨가 26살인데 네. 공동위원장이 됐어요.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활동가 N번방 성착취 사건은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예. 당연히 엄벌에 처하고 추방되어야 할 범죄 중에서도 악질적 예. 범죄인데 그것을 폭로하고 관심을 제대로 사회에 전하고 예. 힘을 모아서 여론을 만들고 세력화하고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여성 활동가 박지현 씨를 이번에 상임 비대위원장 공동위원장 했어요. 예. 상징적인 걸 겁니다. 26세 뭐 나이나 이런 걸로만 보면 파격적이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예. 지금 이 타이밍에서 여성활동가 박지현 씨를 부위원장에 선임한 것은 이번에 뭐그 이대남과 이대녀가 굉장히 갈등을 빚었고 두 당의 선거 전략에서도 극명했고 예. 투표 성향을 보면 남성들은 윤 후보를 2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초반까지도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어요. 표 굉장히 났습니다. 표 차이가 났는데 남녀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전쟁 치르듯이 싸워야 할 성이 절대 아니죠. 예. 예. 20대 남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학교, 같은 유치원 다니고 같이 짝꿍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들 달라요. 이거는 그냥 한 선거에서 투표 성향이 달랐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이 갈등을 봉합해내지 못하면 이건 확대 재생산되고 그 어린 그 후배 세대들에게로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 통합 차원에서 매우 급한데 민주당은 여성 측에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표로서 자기 지지 기반도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번 선거의 관성 플러스 앞으로의 정치적 지향점 그리고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잡겠다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얘기 오갔듯이 윤 당선인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새 정부와 민주당의 국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새 정부 출범하고 멀지 않아서 언제 국회에다 제출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아마 가을로 이렇게 늦추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5월 10일 날 취임하지 않습니까? 새 예.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상반기 중에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게 또 지방선거하고도 좀 정치적으로 비화될 소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예. 그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 또한 관심사입니다. 예, 민주당의 이런 대대적인 비대위 개편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글쎄요 대선 패배 분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개편이다라고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게 패배는 했는데 25만 표 차 패배.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100만 표, 200만 표 넘어서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압도적인 뭐 사실은 그 저쪽의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체질서부터 밑바닥까지 다 바꿔서 그냥 그야말로 태풍이 몰려왔을 때 바다초 청소하듯이 한번 바꿔볼 텐데 이게 그것도 사실 아닌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 무엇이 잘못됐는가? 일단 반성을 한다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고민해 보면은 이대남 미대녀 표 갈라지고 몇 가지나 있었지만 뭐 내로남불 대장동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뭐 이런 태도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스러운인데 예. 그런 점에서 이제 20대 이런 비대위원장을 놓고 일단 상징성 아까 저 소장님 표현하셨듯이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조금 보완하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반성한 모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는 또 필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기화된 비대위 체제로 가기도 어렵고 다시 그 정치적 리더의 구심점을 가지고 뭔가 당의 어떤 그런 구심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점들에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패배주의에 빠지는 건 민주당으로서 전략적으로도 옳은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패인은 분석하되 철저한 냉철한 현실의 인식에 기반 위해서 예. 전략을 수립해야지 사실 지금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선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말할까 어떤 그 이 패배 후유증을 잘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은 상당히 그 선거 전략적으로도 그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냉철하게 갔대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비대위 체제를 너무 외부인에게 문호를 열어놓는 듯한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자강 대우를 확실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점을 반성하겠다고 정확하게 좀 선을 그어주는 예. 그런 좀 이분법 메시지 전략이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3월에 대장동 특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네. 잘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잘 안 될 이유가 없고 그거보다 한 발 앞서서 정치적으로 잘 안 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장동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비리 이거 가지고 선거 직전까지도 치열했고 뭐 새로운 파일도 하나 추가가 됐고 했어요. 예.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특검을 했고 윤 당선인도 못할 이유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내란이나 외환이 아닌 경우,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니까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시작하면 뭐 1, 2주일 만에 끝날 상황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 당이 그리고 당선인도 아마 국민들 앞에서 여러 번 쌍특검이고 뭐고 다 좋다 제발 좀 하자고 누차 말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됐으니 마다하기는 힘들 텐데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렇지만 털고 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는 대장동 지겹죠. 예. 국민적 차원에서 의혹은 털고 나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검은 기왕 나온 거 예. 당선인이 아주 대국적인 견지에서 나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조사가 있으면 반드시 응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무죄고 연관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게 있으면 또 그거에 상응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럼 대장동은 말씀하신 대로 부산저축은행 건도 따로 이제 쌍특검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될까요? 아니면 뭐 포함시켜서 가는 방향도 있을 수 한 번에 있겠죠. 한 같이. 번에. 그래서 그건 여야가 협의할 문제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쨌든 또 이제 낙선을 했지만 앞으로 정치적 또 자기의 진로를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 털어야 됩니다. 이걸 네. 털지 못하고 또 다른 정치인의 미래 이재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보다 국정에 대한 강력한 그립과 국민적 성원을 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딛고 넘어가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 이재명 후보도 보다 나은 선택지를 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투명한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공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의외로 국회에서도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